자, 125페이지 물상대위권입니다. 물상대위권. 자, 의의 볼까요? 우측에 1번.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형징수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뭐 나대지를 합시다. 이 나대지가 병이 수용한 겁니다. 기업자입니다. 수용한 겁니다. 자, 수용하게 되면은 자,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또 갑은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잖아요. 자, 어느 때 말소되죠? 그거 우리 기출점에 한번 나왔었는데 언제 말소되죠? 병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또 뭐다?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버립니다. 자, 그럼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에. 자, 이처럼 병이 을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은 병은 뭘 지급하죠? 을한테. 그렇죠? 보상금 또는 물건을 줄 수 있잖아요. 금전 또는 물건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 또는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즉, 저당권자가 뭘 해야 된다? 그 금전 또는 물건을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금전 또는 그 물건에 그대로 뭐다? 순위가 보이는 채 그대로 그 효력이 존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다? 이 금전이라는 뭐다? 배당. 선순위라는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물상대위성입니다. 자, 우리 물상대위성 2번 보면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 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담보가등기라든지 양도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양도담보는 뭐다?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는 거. 위축권은 우선 변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축권은 우선 변제받을 수 없죠?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위축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물상대위성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저당권에 규정되어 있다? 질권에 규정되어 있다? 네, 질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네, 질권에 이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저당권이 이를 뭐한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피보전채권입니다. 자, 피보전채권은 자, 보험금 청구권, 그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화재로 멸실됐다 하면은 뭐가 나와요? 화재보험금. 그렇죠? 화재보험금. 또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했다면은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수용되면은 보상금이라든지. 이게 이제 피보전 채권들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은 물상대위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은 병한테 뭘 받죠? 매도인이니까 대금을 받잖아요. 그쵸? 대금. 자, 이 저당권자가 이 대금에 압류를 해서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느냐? 는 할 수 없다. 왜? 이 저당권자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은 뭐다? 물상대위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물상대위권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즉 채권자가 뭐다? 직접 압류합니다. 금전 또는 뭐다? 그 물건에
직접 압류합니다. 압류. 그래서 압류는 우리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우리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은 어떻게 강제 집행하냐면은 동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금으로 배당을 해주잖아. 그렇죠?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특수한 방법을 씁니다. 즉, 채권한 및 추심명령과 정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추심명령과 정부명령 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물상대권신원 압류는 채권한 및 추심명령, 채권한 및 정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추심명령, 정부명령 하려면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즉,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상대권은 판결문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추심명령, 정부명령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제출하냐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저당권자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3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꼭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압류할 수 있다? 제3자. 즉, 채무자의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죠. 또 후순위 저당권자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꼭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압류한 경우는 저당권자는 압류, 자, 여기서 압류 다음부터 삭제, 압류할 필요 없이까지, 압류 놔두고 할 필요 없이, 너 맞는 얘기지만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압류할 필요 없이 배당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압류할 필요 없이까지 삭제하고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또는 이렇게 또는, 그러니까 압류 또는 뭐 할 수 있다? 배당용을 할 수 있다. 제3자가 압류한 것은 저당권자 다시 스스로 압류할 수 있고 또는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물상대권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설정돼서 나중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멸실되고 하재복무했다든지 손해배상을 챙긴다 하더라도 압류를 하지 않으면은 우선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물상대권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선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A부동산에 다시 을은 배에게 돈을 빌리고 또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후순위권자, 선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 A부동산이 정의 수용했다. 수용. 자, 수용하게 되면은 이 정의 기업자는 누구한테? 을에게 금전 또는 물건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금전 또는 물건을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압류 또는 제3자가 압류했으면은 배당 요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다 합시다. 압류. 자, 압류를 하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자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류라든지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선순위니까 알아서 배당해 주겠지라고 배당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은 갑한테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자, 이때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 터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후순위권자가 받아간 게 아니라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아서 정의 누구한테 지급한 거예요? 채용자한테, 소유자한테 지급한 거예요. 소유자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순위 저당권은 누구한테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한테는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제3자한테는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협의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협의치라는 것은 일반 매매 효력을 했기 때문에 물상대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물상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협의취득은 일반 매매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물상대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자, 여섯 번째는 좀 판례가 어려운 판례인데, 자, 기업자의 통지 혜택과 저당권자의 물상 대권을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좀 정의 수용을 하게 되면은, 갑은 뭘 해야 됩니까? 물상 대권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자는 이해관계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수용했다라고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통지하지 않고 을, 정, 갑이 서로 협의치듯 협의체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 갑은 이러한 수용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수용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정도보다 통지를 했다 안 했다?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갑이 물상대권을 실행해야 되는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이 을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급. 나중에 이제 갑은 을한테 달라 해도 우리 다 소비하고 없다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정이 너가 뭐다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혜태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겁니다.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갑이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뭐다 이 통지 혜태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물상대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이 물상대권은 상당히 많이 수용되잖아요. 은행들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에 수용되면은 이 물상대권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선수니까 그냥 가만히 또 합의한다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해라? 물상대권을 실행해야 된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만 원. 아까 우리 채권환님이 70명 있죠? 채권환 전문명 하게 되면은 기껏해야 인지대 4,000원, 송달료는 기껏해야마다 한 2만 정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다보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많이 형성된 이유가 그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6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수저당권, 우리 근저당 있죠? 근저당권과 공동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근저당 먼저 살펴봅시다. 그 위에 옆에 있는 의의는 그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128페이지에 공동저당권의 의의입니다. 공동저당권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126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의의는 공동저당권의 의의라는 거. 그냥 우리 근저당 봅시다. 근저당 그 그림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변제기 또는 결산기가 도래되면은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잔존한 채권 행모마다 담보되는 걸 우리가 말한다.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래서 이 근저당과 이 저당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당권은 부종성이 강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우리 근저당은 결산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까지는 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산기 도래돼서 남는 금액만 담보된 걸 말한다?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 걸 우리가 근저당이란다. 이처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이 불특정 다수 채권에 한해서 뭐다? 이런 변제기 또는 결산기에서 뭐다? 도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은 그 잔존한 채권만 담보되는 걸 우리가 합니다. 근저당이라는 거.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저당,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데 우리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이고 또 채무자가 변제하잖아요. 변제하고 나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또는 뭐다 소멸합니다. 근데 또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 합니다. 또 돈을 빌리려면 원칙은 뭐다 이 저당권을 뭐다 말소시키고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론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긴 있지만은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이 담보물권도 뭐다 소멸하기 때문에. 근데 근저당은 결산기 또는 변제기까지는 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이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그 그림 보면은 자, 갑이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그래서 2018년 1월달에 빌려줬다 합시다. 자, 변제기는 결산기는 변제기 또는 결산기는 2018년 12월 31일 합시다. 31일. 그래서 갑이 2018년 1월 2일 날 돈 빌렸다 합시다. 그래서 1억 원. 채권 최고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우리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없습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이는 금융권에는 원본 금액의 120%, 뭐 제2저당, 뭐 제2금융권은 뭐 130%, 또 개인 간에는 150% 정도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만 한 겁니다. 자, 1억을 빌리고 2월 달에 돈이 생겨서 5천만 원마다 변제를 한 겁니다. 변제. 5천만 원이 남아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5월 달에 전부 변제한 겁니다. 1월 달에. 전부 변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변제했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근저당 뭐 해야 됩니까?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다시 또 1억을 씁니다. 7월 달에는. 또 9월 달에 변제를 하고 이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산기에 12월 30일이니까 얼마만 남아있어 지금? 5천만 원만. 이 5천만 원만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5천만 원 담보돼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이런 불특정 다수 채권을 결산기에 또는 변제기보다 남는 금액만 담보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봅시다. 근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우리 근저당 성립은 물권적 합의, 즉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성립하죠. 자, 첫 번째 우리 물권적 합의에서 주의할 점은 기업권, 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뭐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이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례 보면은 통정회표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장의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만 설정하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빌렸다고 뭐다?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냐 말이야. 그 가장 근저당권자는 이런 피담보채권을 성립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저당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근저당권은 이처럼 뭐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등기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필수적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지 책임 한도액을 의미한 거 아닙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한다는 거. 자,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지연배상도 이 채권 최고액에 다 포함됩니다. 이 지연배상은 우리 저당권은 1년분 한해서만 해당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근저당은 1년분 한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 한도 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치 다 보호할 수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 최고액 포함되는 이상 모두 담보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분에 하지 않고 보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보다 담보된다. 포함된 이상보다 모두 담보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결산기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기사항은 오로지마다 채권 최고에, 물론 채권자, 채무자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공시법에 아마 배울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세 번째, 피의담보채권의 확정입니다. 피의담보채권의 확정.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되느냐? 확정돼야만이 뭐다?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근저당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 번째,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두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세 번째, 기본계약 해지나든지 해제, 기본계약의 해지나든지 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보다 경매 신청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 시입니다. 근데 후순위권자가 먼저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물론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당연히 경매 신청한 때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되느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선순위 저당권자는 낙찰자가마다 잔대금을 납부한 때, 잔대금을 납부한 때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된 시기는 매순의 매각대금 납부시입니다. 매순의 매각대금 납부시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자, 그 밑에 보면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원칙적마다 채권이 확정되려면은 근저당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애조로 두 가지는 애조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권 보면은 자, 채무자가 전부 다 변제했습니다.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 계약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말소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다. 존속기간이라든지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고 피의담보채권을 확정시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근저당권의 변경입니다. 127페이지. 자, 우리 근저당권은 피의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 동그라미 채권 최고액이라든지 존속기간의 변경을 별도의 계약에서 말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채권 최고액은 등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약의 추가, 동그라미 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꼭 후순위권자 동의를 얻어야 되냐? 후순위권자 동의 없이, 승낙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기본 계약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죠. 채권자,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자, 방가로 5번 근저당권 양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나오죠. 근저당권은 피의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피의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근저당권 소멸이라든지 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비교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비교해서 특히 부정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부정성. 우리 부정성이 강하죠. 저당권은 피의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근저당은 결산기가 도래되기 전까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죠. 자,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계산 문제, 배당 계산 문제인데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 전부 마쳤습니다.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은 1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거의 다 구석구석 나옵니다. 이 채권 빼고, 그렇죠? 그 물권의 종류에 어떤 게 더 2문제 나오고 3문제 나오고 그 차이지 전부 나옵니다. 전부. 그래서 특히 또 여러분 또 업무와 즉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권법은 또 잘 해두셔야 돼요. 또 물권법 잘 해두시면 나중에 특별법 있잖아요. 뭐 특별법도 저절로 이렇게 흥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권법 흥미가 없으면은 이 민법 고득점 받지 못합니다. 물권법에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뭐 고득점 맞을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의 바라는 그 점수, 그쵸? 점수를 받으려면은 이 물권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채권법 볼까요? 우리 계약법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채권법을, 이 계약법을 이야기해서는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민법 체계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민법 체계. 민법 체계. 우리 민법 체계를 보면은 채권법이 있죠? 채권법 보면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채권 총론은 채권의 목적, 뭐 종류 채권이라든지 선택 채권이라든지 뭐 특정물 채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채권의 종류가 나오고 채권의 효력, 우리 채무불이행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취소권, 좀 채권자 대입권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채권의 효력에서.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채권의 양도라든지 채무 인수라든지 채권의 소멸라든지 전부 다 이 채권 총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자, 채권 강론은 크게 4가지. 계약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있는데, 계약 부분에서는 일단 나옵니다.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불법행위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또 이 계약에서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이 있는데, 이 계약 총론은 전부 나오고, 계약 강론은 15개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그 15개 전형 계약 중에 시험 범위가 몇 가지?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채권법에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계약법은 굉장히 일부분, 채권법의 일부분이죠. 주택관리사는요, 이 채권법 다 나와요. 채권 총론, 채권 강론까지. 친족 상속법까지, 이 채권 강론까지 다 나온다고. 사무관리 아니지만 부당이득이 아닌 불법행위까지. 또 민법 총칙도 다 나오고, 물권법도 다 나오고. 여러분에 비하면은 시험 범위가, 쉽게 말해 3발이 피다니까. 그러면서 또 범위가 굉장히 넓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권법, 채권법 문제가 나와도 이 공인중개사처럼 깊게 안 나와요. 그렇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원래 범위가 넓으면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70년대, 80년대 고시학교 하는 사람, 그때는 책이 얇았다고. 그때는 뭐 다 애울 수 있다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어렵게 낸다니까. 그렇죠? 더 어렵게. 근데 지금은 책이 이렇게 두껍고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물론 이렇게 두껍다 하더라도 이제 어렵게 내긴 내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보면 너무 광범위하면은 또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32페이지 한번 볼까요? 계약법. 그래서 6년간 출제 범위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간단하게. 자, 계약의 의의와 종류 보면은 경륜제로 나오죠. 작년까지 이렇게 계약의 유형, 계약의 종류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경륜제로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는 이제 이 교환 계약에서 일시적 계약이냐, 그 다음에 뭐다? 계속적 계약이냐.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환이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계약의 성립은 계속 나오죠? 청약과 승낙은 그 부분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이 조금 수상하죠? 이제 나올 때 한 번쯤 됐죠? 네. 나올 때 한 번 됐습니다. 예전에 이 위험부담이 있죠? 위험부담도 27회 때 안 나오다가 이 위험부담과 이 계약 체계상 과실이 항상 나온다라고 했는데 위험부담은 먼저 나왔어요. 이번엔 이제 이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도 지켜보셔야 돼요. 나올 때쯤 됐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자, 동시항변권 꼭 나오겠죠? 동시항변권 꼭 나올 겁니다. 자, 위험부담은 27회 때 나왔었고, 제3자에 대한 것도 매년마다 나오죠?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료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료로. 제3자에 대한 매년마다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해지도 매년마다 출제되죠? 해지도 매년마다 출제된다. 자, 매매, 환매, 교환은 세 문제 이상이 전부터 통틀어서 세 문제 이상 나오죠? 그 중에서 항상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은
단골이죠. 계약금은 단골입니다. 교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겠죠. 작년에는 이 하자담보 책임이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가 많이 나오죠. 뭐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는 두 문제 나오다가 작년에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약법은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했다가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약법 총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다만 좀 이렇게 틀린 부분 133페이지 보면은 우리 쌍무계약 2번 있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둘 다 쌍무계약 됐죠? 한쪽 우측에 있는 거는 쌍무를 편무계약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쌍무계약 그렇게 됐죠? 네모 박스 우측에 있는 쌍무계약을 편무계약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34페이지 봅시다.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보면은 계약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 첫 번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1억을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변경을 합니다. 얼마 주고 사겠다고? 9천만 주고 사겠다고.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자, 갑이 을에게 매매 의사를 했습니다. 매매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대금을 확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매매 의사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 주고 사겠다고? 1억 주고 사겠다고.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단은 청약은 일단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금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마다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자,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먼저 우리 청약을 봅시다. 청약. 자, 청약은 구체적이고 보다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된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때는 보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즉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은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두 번째, 청약자는 특정이죠. 청약자가 한다는 거.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불특정인도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는 거.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우리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주의할 점. 그 밑에 보면은 승낙의 상대방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해야 된다. 즉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청약자한테. 특정돼 있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승낙은 뭐다? 특정인한테 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시 청약을 벌여서 네 번째, 효력 발생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동그라미. 도달지입니다. 도달지. 자, 다섯 번째,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로하고 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쉬우니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점 가로하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동그라미. 임의로 뭐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 도달되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자,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할 수 있죠? 네. 청약을 5월 15일 날 청하고 승낙기간을 청약할 때 승낙기간 언제? 5월 30일까지 답변을 승낙해달라라고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기간 후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5월 30일까지도 뭐다? 승낙이 도달되지 않는 겁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이 청약은 뭐다? 상실합니다. 청약은 상실한다. 상실한다. 두 번째, 기간 후 승낙통지가 도달했습니다. 기간 후에 이건 도달됐습니다. 도달했으면 새로운 보다 청약으로 본다는 거, 새로운 청약을 본다. 자, 세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연착된 경우입니다. 연착된 경우. 자, 바로 이 15일 날 청약한 거잖아요. 도달이 언제 했냐면은, 우리 도달은 5월 17일 날 도달했다 합시다. 도달. 5월 17일 날 도달해서 바로 5월 18일 날 바로 승낙을 했다 합시다. 우편으로 보냈다 합시다. 충분히 5월 31일까지는 5월 18일 날 보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5월 30일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연착된 겁니다. 자, 이때 연착될 때 연착됐다라고 통지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안 한다?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연착된 경우보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죠. 상당한 기간 후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상당한 기간 후에 승낙 통지가 도달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아홉 번째 번은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것보다 청약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했죠. 청약은 거절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승낙을 봅시다. 승낙. 자, 첫 번째,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닙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승낙을 거절했습니다. 자, 승낙을 거절하고, 그러면 청약 효력은 상실하죠? 상실합니다. 자, 근데 승낙 기간 내에 이를 번복해서 다시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세 번째,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품 구입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아도 승낙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구속되지 않는다. 자, 효력 발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격지자가는 승낙 동그라미, 발송 동그라미. 우리 격지자가는 발송주의, 즉 발신주의입니다. 근데 대하자가는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은 격지자든 대하자든 상관없이 항상 도달주의가 있잖아요. 도달주의. 지금 승낙은 발송주의 또는 발신주의입니다. 격지자. 그래서 격지자, 승낙, 발송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 살펴봤고, 자, 두 번째 봅시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교차 청약. 자, 그림으로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2017년 5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언제 도달했냐면은 을에게 5월 3일 날 도달합니다. 자, 근데 을도 이 도달을 받기 전에 5월 2일 날 청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공교롭게도 서로 이진전심인지 몰라도 하여튼간 을도 청약을 한 겁니다. 서로 교차해서 청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을은 5월 2일 날 청약하고 언제 도달했냐면은 2017년 5월 6일 날 도달했습니다. 원래처럼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근데 우리 이 그림은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약이 언제 5월 17일 날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동시에 도달이 않는 경우에는 늦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늦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늦게 도달한 때는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 자, 의사 실현에 의한 의사 표시보다도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실현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자, 의사 실현 계약의 성립은, 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밝힌 겁니다. 승낙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밝히거나, 또 관습상, 관습위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습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언제 이 계약이 성립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신문 보고서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신문 보고서마다 경쟁이 심했었잖아요. 신문을 보고 있어도 항상 앞에다 문 앞에다 신문을 놔두고 간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이 을 집 앞에다가 신문을 놔둔 건 언제부터? 2017년 10월 1일부터 신문을 놔뒀습니다. 자, 언제 이제 을이 언제부터 구독하기 시작하면 10월 15일부터 구독한 거예요. 15일. 근데 언제 이 사실을 알냐면은 이 신문 보고서는 10월 31일 날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즉, 청약자가 그 사실을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 이 계약이 성립되느냐? 아니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즉 사실이 있는 때는 언제예요? 신문을 구독한 때부터 15일부터, 그렇죠? 사실이 있는 때, 의사표시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느냐? 자, 우리 민법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가 아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주로 우리 은행 가면은 이미 대출 계약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서로 당사자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바로 대출 계약서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부동문자라 하죠. 자, 이런 거는 약관에 규제가 하는 법률이 이제 우리가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출 질문입니다. 전부 기출 질문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6페이지.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입니다. 자, 우리 계약체계상 과실책임과 위험부담을 한꺼번에 합시다. 위험부담이 이 그림과 같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저 효력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했었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림을 봅시다. 갑소유 A 별장을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별장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미 계약 체결 이전에 불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라든지 부동산 인도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자, 불능의 종류 어떤 거다?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우리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우리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돌려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우리 민법은 이 원시적 불능에서마다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매수인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제도가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입니다. 자, 요건 한번 봅시다. 자, 의 보면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된다면은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성립 요건. 즉,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첫 번째,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될 거. 그렇죠?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든지 이처럼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자, 두 번째, 목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자, 목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원식 불륜으로 기재했지만 객관적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식 불륜 또는 객관적 불륜도 보다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객관적 불륜은 채권자도 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객관적 불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원식 불륜이 객관적 불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식 불륜 또는 객관적 불륜일 때 이러한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급부무자 요건입니다. 급부무자 요건입니다. 즉 갑의 요건입니다. 매도인의 요건입니다. 자,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계약체계 이전에 불자 없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상대방 요건입니다. 매수인 요건입니다. 선의이고 뭐다? 무과실입니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다섯 번째는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때 이 손해배상 책임은 실내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실내이익입니다. 자, 실내이익은 그 계약을 유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뭐란다? 실내이익. 이행은 그 계약의 유함으로써 인하여 뭐다? 생길 이익을 뭐란다? 이행이익. 예를 들어서 우리 갑한테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다시 누구한테? 백한테 전매해서 그 전매 차익을 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다?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은 실내이익이라는 거. 또 하나 더 적어주세요. 이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자, 137페이지 제 상단을 볼까요? 자,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어떤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적절한 이유 없이 교섭의 부당한 파기라든지 교섭을 중단할 때 이때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자, 우리 판례는 계약체계상 과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뭘로? 불법행위 문제로 다룬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사례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조법인이 사무직원 채용 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조법인은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이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보다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매다 배상해야 된다는 것. 이처럼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로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 이 점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기업법 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 신뢰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것. 또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보다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위험부담은 쉬었다 합시다. 위험부담 쉬었다 합시다.